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3부는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로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간 곳은 온라인 쇼핑몰의 창업을 도와주는 카페24라는 곳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들이 이곳을 통해서 손쉽게 사이트를 연다고 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생생경제가 만난 사람들. 저희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 누군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카페24에 오면 됩니다. 특히 쇼핑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벤처붐이 일어날 때 1세대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 붐이 너무 세가지고 아마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창업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읽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엄청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또 엄청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2000년 초기에 인터넷 빙하기라고 거품은 꺼지듯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저희들은 어떤 말하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너지를 낳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기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해왔고 또 성공한 많은 기업들은 끊임없는 혁신을 계속해온 그런 기업들만이 지금 살아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인터넷 시대가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회적 분위기와 투자 분위기가 관대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수익 요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당장 어떤 돈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온라인 중에서도 커머스 위주니까 그리고 그와 별건으로 커머스라는 시장 자체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클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쇼핑몰 시장을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키우기 위해서 무료 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제일 좋은 것은 다양한 판매 채널입니다. 이전에 해외에서도 이미 증명된 큰 마켓플레이스와의 제휴. 기본적으로 한류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컨텐츠 자체는 왜 먹히느냐는 고민은 학술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작년에 싸이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컨텐츠 자체는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이라는 게 기술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가치에서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문화가 각각의 시대의 인재들을 서로 간에 불러서 시너지를 낳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적 가치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굉장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네, 다시 온라인 쇼핑몰로 돌아가서 물론 손쉽게 창업할 수도 있지만 또 손쉽게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한번 아니다 싶어도 쉽게 방향을 틀 수 없는 구조 이런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고요. 한번 진인사 대천명의 정신으로 자신의 재능을 다 펼쳐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제2, 3의 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혹시 창업을 하고 싶지만 좀 아직 두려워하는 젊은 층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처음 어떤 선택을 할 때 모든 결과를 미래까지 다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한국 사람은 좀 센 것 같습니다.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장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탈피해서 과정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점점 올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 시도는 가볍게 하고 점점 더 집중을 하는 가운데서 본인의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시도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몫이 크기도 하겠지만 실은 사회적 여건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국 사회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동경이 될 정도로 좋은 상황이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는 이유는 주위에 보이지 않는 평판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렇다.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한국 사회가 오히려 전 세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의 삶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좋은 인프라인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IT 업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고객이 어떤 창의를 성공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는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는 저는 별로 없지 않느냐.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상과 꿈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본인의 가치 외에 나머지 요소에 의해서 장애를 받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면에서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이 참 남네요.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으려 한다. 벤처 1세대다운 진취적인 얘기 같은데요. 카페 24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또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하루하루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보장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 돕는 곳 심플렉스 인터넷의 이재석 대표와 만나고 왔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 열어주고 그럼 얼마 받을까 궁금하시죠? 무료입니다. 카페24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예쁜 목소리는 제가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의 대장님이신 김나연 PD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철도 파업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노조 간의 갈등의 핵심, 수서발 KTX를 두고 민영화냐 아니냐입니다. 민영화가 거론되는 것은 이 비단 철도뿐만이 아닙니다. 가스도 민영화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의료 민영화, 이렇게 국가의 공적 영역을 두고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뭔지부터 좀 확실하게 짚어보고요. 그렇다면은 최종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무엇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엄태호 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영화. 이게 굉장히 이 범위가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민영화에 대한 정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민영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기업 경영에 민간이 이제 관여하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협의의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분 자체를 민간에서 인수해서 경영 전반에 나서는 것을 말하는데, 광의의 민영화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 민간이 운영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의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서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각 공기업의 분야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민영화가 되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품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그러면서 또 요금도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될지, 그리고 이 개념 자체도 한쪽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좀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요, 공기업 자체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갖다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성을 갖다가 담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 효율성을 또 추구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국가 사무를 다시 독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쟁 제재,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줘서 경쟁하게 만드는 체제를 민영화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간이 만약에 자본을 어느 정도 인수를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니까 네. 아까 얘기하신 요금 인상 같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경쟁 체제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민영화 효과를 보겠다고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다 보면 서비스가
개선되고 그리고 요금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오히려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민영화 자체는 이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어떤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그냥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무조건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걸 추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어떤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 부분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놓고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이때까지 정부에서 조금 서둘러서요. 수소발 KTX를 민간 기업에 주겠다고 했을 때는 네. 지나치게 어떤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경영 기법에 대한 어떤 좀 낙관적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얘기하는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데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노조에서 얘기하는 또 그 민영화라는 것도 상당히 또 범위가 넓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 민영화된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성공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완전히 민영화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한전 같은데 이제 지분을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분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영화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대 공기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게 공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또 정의를 찾아보게 되면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이윤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네. 있는데, 그래서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 민영화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한전 같은 경우에 사실 전기라는 부분은 또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덜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민영화가 네. 된 이유는 뭘까요? 오히려 그 한전 같은 경우보다는 KT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때. 네. KT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 체제가 사실상 도입이 됐죠. 단계적으로 이동통신부터 매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동통신 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네. 시장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을 공기업 쪽에서 이렇게 민영화를 하더라도 완전한 경쟁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과점 형태로 인해서 담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끊임없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방만 경영이나 또 과도한 부채, 이 경쟁이 없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고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가 이게 또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처방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네, 보면요, 어제 나온, 어떤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게 거의 없는 겁니다. CEO의 무슨,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왜 공기업이 지금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있냐면, 원래 갖고 있던 네이처,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방만 경영 문제도 있지만, 네. 정부 자체가 사실 이제 국가 채무에서 공기업 채무가 포함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네. OECD나 IMF 어떤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기업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부채를 오히려 жил머지게 만든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양쪽에 책임이 있는데 서로에게 완전히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노릇이죠. 네, 저도 답답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철도 파업으로 얘기를 좀 좁혀볼게요. 네. 이게 과거 정부에서,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이 수서발 KTX 운영을 민간에 개방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로 넘어오게 됐는데,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쟁체제 도입이다. 이런 설명으로 이 카드를 다시 빼들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요. 네.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저쪽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노조에서는 민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자체는 민영화는 아니고 경쟁체제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간 단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주회사 제도로 해서 수소발 KTX 노선을 별도의 자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요. 사실 완전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요금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쟁을 하는 사실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요금 자체가 정부에서 거의 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쟁으로 인한 효과는 발생하는 부분이 비용 비교에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자회사가 만들어져서 비용 구조를 갖다가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노조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코레일하고 자회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레일의 어떤 인력 구조가 다소 방만하다. 네. 그리고 새로 생긴 기업은 매우 이렇게 효율적이다라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코레일 노조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민영화다라고 노조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 체제라는 것은 맞고, 그러니까 교수님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이제 경쟁 체제가 기존의 어떤 방만했던 인력 구조 같은 것들을 효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코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네. 자회사도 이제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네. 현재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KTX 노선은 초과 수요가 존재합니다. 어떤 네. 말이냐면 수서발 KTX가 수요를 갖다가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네. 기가 파이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역발 KTX에서 완전히 수용하지 못한 수요를 또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어떤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서발 KTX 법인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기존의 서울역발 KTX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다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수요 예측은 제대로 된 적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국토부가 바라는 대로 아주 큰 뭐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윈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네. 않고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노조나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는 예로 드는 게 영국 대처가 워낙 이 민영화를 밀어붙였었잖아요. 네. 그처럼 밀어붙여가지고 철도를 민영화했었는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이제 네. 그걸 보면서 그것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민영화와 지금 코레일의 그 수서발 KTX 자회사 마련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죠?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죠. 네. 그 영국이 당시에 취했던 어떤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기조는요,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는 독일식 지주회사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요. 그 영국 자체도 완전히 민영화에서 물러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얘기죠. 그때 그 영국의 민영화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레일을 아예 그냥 매각하는 그런 형식의 예, 맞습니다. 민영화였었죠? 거의 예. 매각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면허 자체를 갖다가 거의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가가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해서 심사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전 문제, 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렇죠. 다시 네.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그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조금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노조의 그 민영화 반대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파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임금 인상이라는 건도 걸려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파업의 본질이 민영화에 결사반대하고 거기들의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이 일종의 파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요. 저는 노조가 가지고 있는 민영화 논리는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조한테 영향을 주는 지금 지주회사 제도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상 민영화가 주는 것과 동일시 정도로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물류 쪽이 지금 자회사로 또 분리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그 안에 이제 회계분리 효과 같은 게 이제 벌어지는 네. 건데요. 이제 자꾸 드러나게 돼요. 노조의 어떤 그런 인력 구조 같은 게. 근데 이건 코레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대 공기업이라 그러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사이즈의 공기업이 되면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노조의 파워가 이렇게 세면. 그런데 이제 자꾸
쪼개놓고 나면 이제 서로 비교가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인건비나 인력 구조에 대한 개혁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노조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화 얘기를 갖다 자꾸 꺼내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민영화로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네. 자기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어떤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선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불편한 것은 정부가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잖아요. 발이 그렇죠. 묶여 있고 네. 또 기업들은 물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뭘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기업이 갖고 있는 네.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이제 효율성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철도의 경우는 일반 철도와 KTX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일반 철도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사실상 맞고요. 네. KTX는 경쟁력이 사실 있기 때문에 항공이나 자동차 도로와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어느 정도의 경쟁을 갖다 도입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영 효율을 갖다 최우선으로 추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네. 섞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논의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지게 되고 네. 해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엄태호 교수였습니다.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과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의 앱 있습니다.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요즘 각종 대책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이 보완 또 수정돼야 될 것이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부동산 대책은 유난히 그런 게 많습니다. 시쳇말로 대책 내놓고 간 보고 또 대책 내놓고 간 보는 일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가 대표적이죠. 집주인이 특별히 이득을 받을 것도 없는데 전세 살 사람의 대출을 대신 받아준다. 이 제도. 한 번도 전세를 안 줘봤거나 또 전세를 안 살아본 분들이 세운 대책 같았습니다. 결과 여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대신 나온 게 목돈 안 드는 전세 2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합친 전세금 안심대출입니다. 이것도 현실성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출받은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는 대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림의 떡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대출 받은 것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되는데요.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이미 집값의 60%를 넘어서 있습니다. 쉽게 계산해서 2억 원짜리 아파트의 전세값이 평균 1억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담보대출로 6천만 원 넘게 받았으면 전세금 안심대출은 자격이 안 됩니다. 못 받는 거죠. 2억 아파트 살면서 6천만 원 담보대출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행복주택은 또 어떻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시범지구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나온 12.3 대책 때보다 더 줄었습니다. 열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대책이었던 거죠. 초등학생들 생활계획표 세우라고 하면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계획 세우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제 후배가 만약에 이런 계획 세워오면은 저는 눈물 쏙 빼서 돌려보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고칠 때 제발 현장 한번 보시고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현실 감각 좀 갖춘 다음에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 때 가스비 엄청 걱정해. 그까짓 그 까미를 잡아. 리몬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웨이 에코로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알짜 부동산 정보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얘기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예. 지난 10일에 취득세 연구인하 그리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그렇죠. 예, 요 내용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흡하고 늦었지만 그나마 좀 네. 다행인데요. 우선 취득세 연구 인하는 그 금액별로 네. 세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6억 원 이하는 그동안에 2%였는데 1%로, 9억 원 이상은 4%에서 3%로 했고요. 6억에서 9억까지는 기존대로 2%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8월 28일 날 나와가지고 8월 20일부터 소급 적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을 6개월간 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네. 국회 통과를 했는데, 요게 대상이 아파트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대 3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전체 가구수의 한 15%까지 가구수 증가가 됩니다. 이거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취득세 연구 인하로 인해서 뭐 연말에 이제 그 양도세 비과세라든지, 네.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취득세 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연말까지 그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대책 나오면은 그 다음 자 신문을 보면은 거래가 조금 늘어난다, 일단 문의가 늘어난다, 막 이런 좀 바람몰이 기사들이 많이 나곤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법안 통과 이후에는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선 두 법안 모두 현장에서 굉장히 기다리던 법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어떤 부류의 어떤 그 분석을 해보겠는데, 우선 건설업체들은 굉장히 반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건설업체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쉽지 않고 민간 분양도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먹거리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찾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리모델링에 쌍용하고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두 강자가 있었어요. 요런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또 현대건설하고 삼성, 포스코건설 이런 업체들은 발빠르게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구성을 해서 수익성 얼마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업체들이 공법들을 굉장히 증축 공법이라든지 네. 특화 평면 이런 것들을 특허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 지금 리모델링 가구 수가 한 428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구당 1억 정도 이제 부담금이 든다 하면 네. 어림잡아서 한 400조 이상 시장이니까 건설업체들은 굉장히 군침을 돌릴만 하고요. 그다음에 대상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권하고 목동, 분당, 평촌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재건축 같은 게 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진행한 대신에 리모델링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중인 그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22,600세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구는 아주 혜택을 많이 받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남권,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분양가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담금이 현재보다 한 40% 정도 감소할 예정이어서 좀 리모델링 활성화하는 데를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분당이나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대도 또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많고 많죠. 그래서 굳이 리모델링을 돈 들여서 하겠느냐 이런 좀 의구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상당히 많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리모델링을 이제 아까 지적했다시피 좀 그 거주를 오래 했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사를 안 하고 싶어하는 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굳이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집값 그러니까 일반 분양의 그 최대 15% 정도 는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1,7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지역들은 뭐 한번 해볼만 한데. 그 기타 지역들.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강남, 송포와 목동, 분당도 일부 지역, 정자동 같은데 이런 지역은 상당히 이제 한 1,600, 1,700 정도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해볼만 한데 다른 지역들은 그 분양가가 1,000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담금이 그렇게 줄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막 그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가구수 증가에 따르면은 가구수가 증가가 되면은 도로라든지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또 확충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다가 일조권하고 용적률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들은 주거 그 여건이 악화되는 걸 우려해가지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규제, 아까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최대 15%까지 가구 수가 늘리는 걸로 이제 완화가 됐는데 가구수가 15%까지 못 는단 말이에요. 네. 늘지 않으면 그만큼 부담금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분양가 일반 분양가가 뭐 1,700만 원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지역들. 그다음에 가구수가 15%까지 안 는다 하면 주민들은 뭐 이사하는 건 번거로움하고 그다음에 수익률 그 부담금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마냥 반기는 뭐 아까 428만 가구였는데 그 대상 지역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는 가구 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아서 이 취득세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는 같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런 좀 의구심도 있고 해서 이 불씨를 조금 더 피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만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 업계에서 굉장히 주장을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일몰로 지금 올해 연말까지 끝나는 거거든요. 네. 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도 아직 그대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런 것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만은 연내에 끝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연내까지 주택 구입하면 양도세 5년간 한시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취득세 감면도 연말까지 되고요. 아까 말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올 연말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을 그동안에 억누렸던 어떤 그 정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고요. 이에 반해서 좀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좀 있죠. 아까 저번에 발표해서 12월 3일 발표했던 공용 모기지 확대한 거 한 15,000가구. 여기 지난 9일날 그 시행 첫날에 접수가 한 550건 정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상당 건수가 한 3,500건 정도. 여기다가 이번에 취득세 연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익 증축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좀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혼재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좀 불이 붙었을 때 확 붙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2013년 경제 각 분야를 정리하고 내년을 내다보는 12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제2탄 글로벌 경제를 읽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미국과 중국 G2의 파워게임, 여전히 힘든 유럽 경제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1년 등 세계 경제를 한눈에 들여다보고 우리 경제를 생각하는 시간 마련합니다. 취업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 더 빨리 쉽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미끄럽죠? 네. 얼마나 미끄러운가요? 미끄럽고 막히고 어떤 이제 지점은 차가 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퇴근길이 완전히 전쟁 같을 수 있겠네요.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합니다. 네. 인크루트가 근데 국내를 넘어서 또 전 세계 취업준비생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네네네. 한 조사에서 국내 취업 포털 가운데 1위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것 같죠? 쑥스러운데요. 예, 그럼 오늘 취업 관련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1578님인데요. 네.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봅니다. 월급이 몇 년째 그대로고요. 네. 장보기도 겁나고 그렇습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닌데. 그렇죠. 예, 이번에는 연봉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돈 이야기라서 그런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선으로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지 좀 답답합니다. 연봉 협상 앞두셨나 봐요. 그렇죠. 네. 이제 12월, 1월 본격적인 시즌인데요. 네. 시즌을 앞두고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843명을 대상으로 내년 연봉 인상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 59.4% 그러니까 가반수 이상이 올해보다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동결될 것 같다라는 응답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34% 이상이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삭감할 것이라는 응답도 한 3% 정도 나왔습니다. 경기 불황이라는 현실적 사안 때문에 기대 수준이 조금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연봉이 올라도 이게 물가 인상률 이상으로 올라야 사실상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직장인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3에서 5% 미만이 29.7%로 가장 높았고요. 7에서 10% 미만이 이제 20.2%로 뒤를 이제 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제가 오늘 나오다가 보니까 그 글로벌 HR 컨설팅 기업인 헤이그룹에서 내년도 그 임금 인상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유사한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도 보니까 5%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나라별로도 또 하는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전년도 5.3%보다 0.3% 하락한 거예요.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전년도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정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삭감하겠다. 그리고 이제 직원은 1.1%로 억제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쪽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조금 못한 인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미리 좀 살짝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연봉 저도 협상하러 들어가지만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죠. 통보하고 사인해라. 이제 좀 그래도 상황이 좋을 때는 왜 이것밖에 안 올려주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가 있지만 이런 불황에는 경영자가 어렵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서명을 하고 나와야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상 노하우가 있다면 전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호봉제에서 이제 연봉제로 많이 이제 넘어왔고 이제 오는 과정이긴 한데 보통 이제 뭐 SABC 이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퍼센테이지를 보통 이제 주는 형식으로 연봉을 이제 결정을 하는 이제 것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협상이니까 그러니까 난 어느 정도 연봉 인상을 희망합니다라고 제시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를 얘기를 하자고 하니 첫 번째는 일단 그 본인의 상품 가치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막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근로자들의 상품 가치라는 것은 일단 어떤 이제 기준들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시냐면 동료 직원들의 연봉 수준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종 업계나 직무, 동일 직무의 연봉 수준 이런 것들이 나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업무나 보유 기술의
시장의 수요, 갑자기 예를 들면 자바 엔지니어다 이 수요가 갑자기 네. 늘어나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몸값도 같이 올라갈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가치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내 가치에 대해서 좀 데이터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의 경험인데요. 네. 보통 이렇게 연봉 협상서 이런 책들을 보면 네. 데이터로 제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협상자로 이제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오신 거죠. 나는 이게 몇 퍼센트의 성과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좀 덜 익숙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적 정서에 직장 문화에 이렇게 익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 평소에 네. 저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걸 맞닥뜨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게 연봉 협상에 임하게 있구나 이런 게 오히려 좀 디스카운트가 되는 느낌이 일단 한국적 정서 때문이죠. 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데이터는 필요하죠. 이게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장을 하려면 근거는 있어야 하므로 나의 이제 그 업무의 그 투입이 회사의 이제 가치 성장에 얼마큼 기여했나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연봉 협상의 최고의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심리학에서 이제 앵커링 이펙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앵커링 이펙트요. 단내리기 효과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처음 제시되는 기준이 조율 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예를 들면 너무 낮게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높게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근데 이 기준이 나중에는 이제 조율하는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너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제 기술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연봉 협상이라는 것도 대화의 기술이고 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대방과 의 관점에서 일단 굉장히 매너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팀워크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이제 그 환경에 좀 위배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지를 조금 생각하셔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봉 협상 시즌이 되면은 상사들이 먼저 표정 관리하세요. 굉장히 막 회사가 어려운 척 막 이러면서 온갖 그 고민을 떠안는 표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하나의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근데 이게 좀 요즘은 진정성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될 이야기를 좀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이기적으로 주장을 한다거나 조직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동료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좀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로 해가면 오히려 디스카운트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문서로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을 탔다. 회사에 이렇게 이바지했다. 이런 걸 좀 알리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죠. 항상 연봉 협상들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간이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뉴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해양수산부가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조사를 하면서 원양산 명태는 16건밖에 안 했는데 상어는 158건이나 하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해수부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작년 조사 때 상어에서 방사능이 미량이 검출이 됐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상어를 많이 조사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궁금증은 풀리셨죠? 그래도 어쨌든 이 명태, 대구, 골뱅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먹는 인기 수산물의 조사 횟수는 좀 늘려주시고 방법도 최대한 깐깐하게 기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길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김윤경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